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론의 진행기준 회계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익인식 5단계에서 수익인식을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경우, 또 한 시점에 인식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그래서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다 라고 하면 1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유형이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실무에서 흔히 진행기준 수익인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한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 한 시점에 인식하는 이것을 진행기준에 상응하는 말로 인도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행기준, 인도기준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기준서에서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또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진행기준 회계처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진행기준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한 시점에 인식하는 거, 이 경우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익인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게 기간에 걸쳐 인식할 것이냐, 한 시점에 인식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진행기준 회계처리를 설명하는데, 진행기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15호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종전기준서 11호 건설계약에 보면은 이 진행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계처리를 건설계약이라는 내용으로 진행기준 회계처리를 살펴볼 거고요. 진행기준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익이 예상돼서 공사에 참여해서 이익이 실현되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드물지만은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진행률 측정을 원가 기준으로 하는데 원가 기준 이외의 진행률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수익인식 그 5단계를 설명하고, 그 마지막에 있어서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경우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 소비요건, 통제요건, 청구권 요건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기준서 워딩은 이렇게 약간 좀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함으로, 자,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함으로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지금 이 논리를 보면은 기간에 걸쳐 통제가 이전된다? 그럼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가 이행되는 거다. 그러면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이전이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그것을 이제 진행기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도기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제 소비요건 이렇게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워딩을 보면은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수행을 하면은 고객 소비가 바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통제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기간에 걸쳐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년 동안 청소 용역을 하기로 했다. 예, 매일매일 똑같은 청소가 반복되지만은 그게 이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수행이 되고 그래서 통제가 이전되면서 고객이 즉시 소비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그 다음에 뭐 가정에 있어서 전기 공급이나 가스 공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전기나 가스가 공급되고 가정은 그걸 소비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이제 이거는 진행 기준이다, 소비 요건에 따른 진행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숨겨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현재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 재수행이 불필요한 경우는 소비 요건을 만족한다. 현재 완료한 부분에 대해 재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 운반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인천에서 화물차가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대전쯤 갔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화물차가 예를 들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대전에 있는 화물을 다시 인천에 와서 다시 가져갈 건 아니죠. 그냥 거기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서 다시 화물차를 구해서 가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재수행이 불필요한 그런 경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재수행이 불필요한 그런 경우는 이게 진행 기준에 해당하는 거다. 뭐 급여 처리 서비스나 장부 기장 서비스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재수행이 불필요한 그런 경우는 소비 요건을 충족하는 진행 기준에 해당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통제 요건이라고 있어요. 통제 요건. 구체적인 워딩을 보면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그래서 기업이 뭐 수행 의무를 계속 하면은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 예를 들어서 제공품. 여기 제공품은 이제 재고 자산의 제공품 그런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좀 포괄적인 그런 용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로 드는 게 고객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는다. 그런 용역을 하는 건설회사는 고객 토지에서 건물을 지으면 질수록 그 완성되어 갖고 있는 부분은 계속 고객이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경우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기 때문에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재건축 조합이 토지를 갖고 있다. 뭐 재건축 조합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반 공사, 도시 계획이 필요 없는 그런 그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 어떤 그 주변 도로를 다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또 뭐 하수도다, 상수도다, 녹지 시설이다 이런 걸 새로 할 필요 없이 건물만 허문 다음에 다시 아파트만 올리면 되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재건축이고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북의 오래된 동네에 어떤 옛날 집들을 다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도로도 이제 새로 이렇게 깔아야 되고 하수도 상수도 이거 다 새로 해야 되죠. 그래서 도시 개발 그 어떤 계획하고 같이 얘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건축 조합이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조합이 이제 뭐 투표를 해서 이제 그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이제 재건축 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이제 토지를 갖고 있고, 재건축 조합이 이제 어떤 건설 회사에 맡길 건가, 주로 이제 주민 투표를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뭐 GS건설, 롯데건설, 또 어디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아파트를 지을 건지 이제 그 제안을 받고
그래서 주민투표에 따라서 뭐 어느 건설사를 이 재건축 시공자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강남의 재건축 조합이 이제 그렇게 뭐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GS건설이 거기 공사를 맡게 됐다. 예,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게 토지 소유주는 그 재건축 조합이고 GS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도급공사라고 이야기하죠. 뭐 도급공사 수입, 이제 도급공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GS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재건축 조합의 땅에 가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고, 그럴 경우 이제 GS건설이 그 만들어지는 그 단계마다 계속 그 성과물을 재건축 조합이 통제해서 통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GS건설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다.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똑같은 아파트 건설이라도 토지 소유를 좀 전에는 재건축 조합이 갖고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토지를 건설회사가 토지를 구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아파트 분양 공고를 그 신문에 내고, 그래서 일반인들로부터 청약을 받는 그런 형태의 거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선분양, 후분양 이렇게 있는데 뭐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령 이제 선분양이라고 가정하죠. 건설회사가 토지를 사가지고 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이제 바로 분양에 들어가는 선분양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앞에 이야기한 이 경우하고 같이 이제 재건축과 같이 그렇게 이제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 이제 여기 그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이제 그 건설을 제공해 주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GS건설이다라고 했을 때 GS건설은 고객 땅에서 건설을 하는 거고, 그 건설을 하는 그 순간순간 계속 통제권이 재건축 조합에 넘어가는 거다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건설회사가 직접 토지를 사가지고 건설을 시작하는,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는, 예를 들면은 뭐 롯데건설이 토지를 사가지고 그 분양 공고를 내고 일반인으로부터 선분양을 했다. 그럼 그런 경우에도 롯데건설은 이거를 그 진행기준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일단 요 통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해당 진행기준 요건에 충족하지 않고, 요 뒤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세 번째 청구권 요건에 가면은 상황을 따져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 롯데건설이 토지를 샀다, 그리고 선분양했다. 이 경우에 롯데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그 중간에 계속해서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느냐? 일단은 이 경우에 그게 이제 그 짓는 그 순간순간에 통제가 이전된다고 해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IFRS 그 해석위원회의 해석을 보면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고객은 장래 완성 건물에 대해서 계약상 권리를 보유한다. 장래 완성 건물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장래 완성 건물에 대해서 계약상 그 권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이 고객이 아파트를 통제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디스커션이 많았는데, 혹시 뭐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은 IFRS 홈페이지 그 e프릭 2018년 3월에 나온 디스커션 페이퍼를 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RS의 결론은 이런 상황은 고객이 통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기준, 통제 요건에 따른 진행 기준에 해당하느냐는 아니고, 요 뒤에서 다시 조금 더 다른 요건에 해당해서 진행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진행 기준의 세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그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예. 그리고 지급 청구권이 지금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는 기간에 걸쳐 통제가 이전되는 거고, 그래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다. 즉 진행 기준 수익 인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먼저 대체 용도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대체 용도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 말씀을 드리면은, 대체 용도 없다는 거는 먼저 기업이 수행하는 중에 자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게 되면은 계약상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3년에 걸쳐 아주 비싼 요트를 만들어 주기로 하고 어떤 계약을 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한 어떤 상세한 사양에 따라서 이 요트를 만들고 있다. 이 요트를 만들고 있는 중간에 다른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나타나서 이 요트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기한테 팔아라 라고 했을 때 이걸 그렇게 돌려 쓸 수 있느냐. 대체 용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돌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트를 돌려 쓰게 되면은 계약상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체 용도가 없다는 이야기고, 또 다른 상황에서 완료된 상태의 자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데 실무상 제한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이 요트를 완성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면은 어떤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실무상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데 계약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는 완성한 이후에 이걸 다른 용도로 돌리려면은 이걸 개조 전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상황이 대체 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원래 주문한 고객 거다 이런 말이에요. 대체 용도 없다. 다른 사람한테 돌려 쓸 수 없다. 이거 원래 주문한 사람 거다. 이게 원래 주문한 사람 건데 다른 사람한테 돌려 쓰면은 계약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또는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대체 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계약 종료를 가정하지를 않아요. 그 계약 기간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계약 종료가 아니라 계약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럴 것이다. 이제 이런 판단에서 이제 그런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용도가 없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대체 용도가 없다. 돌려 쓸 수 없다. 원래 주인 거다는 거와 동시에 그 중도에 그만뒀을 때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그 청구권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기업이 약속한 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계약에 보면은 이제 발주한 쪽이 이제 갑이고 이렇게 용역을 해주는 또는 이제 재화를 공급하는 쪽이 을이죠. 그래서 이제 갑이 고객이고 을이 이제 기업이죠. 그럴 경우 을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어떤 일을 그만둔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은 대부분 그 을이 더 이상 돈 청구를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는 이쪽 기업 쪽 입장이 아니라 갑, 즉 고객이 어떤 사유 또는 제3자의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에 청구권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청구권 금액에 대해서는 그 얼마를 청구하면 만족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행에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느냐, 거기에 이윤까지 합해가지고 적정한 이윤까지 청구할 수 있으면은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유는 처음 이제 예상했던 계약을 시작했을 때 전체 이윤이 있을 건데 그 가운데 진행한 정도만큼의 이윤이면 적절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혹시 그 계약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윤이 높은 계약이 이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비슷한 계약의 이윤이나 일반적인 영업 이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 정도를 감안해서 이윤을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구권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 고객이 중단하는, 고객의 이유로 중단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리고 이 청구권은 무조건적인 청구권을 가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청구권은 계약을 다 이행해야지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게 무조건적인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고객 등의 사유로 중간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성립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혹시 이제 어떤 계약에 보면은 계약이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 달간은 이 계약을 고객이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 계약을 중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어떤 특정 기간에 대해서만 그 계약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그런 조건을 조건이 있는 그런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중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고객이 권리 없이 종료하려는 경우, 권리가 없이 중단하려는 그러한 경우, 기업이 계속 수행 의무를 이행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은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상 계약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이 아닌데 고객이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업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하던 거를 계속 해가지고 완성된 것을 고객한테 제시하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은 기업은 그 중간 시점, 고객이 그만두겠다고 권리 없이 중단하는 그 시점에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봐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청구권이 고객의 사유로 중단했을 때 이 청구권이 있는지는 사실 계약서에 그러한 조문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계약서에 그러한 워딩을 쓰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떤 관행이나 판례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봐서 어떤 그런 고객이 중단시켰을 때 청구권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어떤 계약상으로는 이쪽 기업 쪽에 어떤 고객이 중단했을 때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은, 혹시 지금까지 이 기업이 그러한 권리를 무시하고, 혹시 무시함으로 무시했던 관례가 여러 번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기업이 청구권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 관행이 청구권 소멸에 미친 영향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계약에서 어떤 계약서를 보면은 이제 계약하면은 착수금 얼마,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1차 중도금 얼마, 또 2달 후에 2차 중도금 얼마, 이렇게 계약서에 시점별 금액을 이렇게 나누어서 딱딱딱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계약서에 대금을 분할해서 준다고 돼 있으면은 그거 자체로 고객이 중단하더라도 청구권을 가진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 전체의 완성을 가정하고 대금을 분할해서 준다는 거지, 그것 자체가 고객이 임의로 중단했을 때 이쪽에서 청구권을 가진다는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먼저 이제 가령 이제 재건축 조합이 토지를 갖고 있고 GS건설이 거기 낙찰이 돼가지고 도급공사를 수행한다. 그럴 경우 GS건설은 하는 과정에
그 어떤 그 중간에 제공품들, 아파트 제공품 자체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통제가 이전되기 때문에 기간에 걸쳐 의무가 이행되는 거고, 그래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다. 앞에서 그런 설명을 했죠. 근데 그 경우가 그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해서 진행기준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은 세 번째 요건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우 이 GS건설 입장에서는 그 짓고 있는 아파트를 딴 데 돌려서 가지고 다른 어떤 조합이나 그런 데 팔 수가 없죠. 대체 용도가 없는 게 너무나 명백하죠. 그리고 어떤 그 재건축 조합이 어떤 사유로 용역을 중단하면은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 어떤 중단했을 때까지 GS건설이 지출한 원가나 GS건설의 이윤 이런 것들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청구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 조합이 토지를 소유하고 GS건설이 이행한다는 경우에 이 세 번째 요건도 충족해서 세 번째 요건에 의해서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롯데건설이 뭐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이거를 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선분양했다. 그럴 경우 두 번째 요건이 충족 안 된다. 통제 요건이 충족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방금 설명드린 그 진행기준 세 가지 가운데 그 세 번째 요건은 혹시 충족하는지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그 롯데건설이 땅 위에 짓기 시작하면서 분양을 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1동, 101동, 101호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혹시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뭐 몇 배의 돈을 더 줄게, 롯데건설한테 그 101동 그 101호 건물 완성되면 나한테 줘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 돈 더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이걸 돌려 쓸 수 있느냐? 그거 안 되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체용도 없다. 그래서 요거 충족돼요. 대체용도 없다. 왜냐하면은 계약상 제약이 실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용도 없다. 그 다음에 청구권이 있느냐? 요건 좀 따져봐야 돼요. 요건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청구권이 있으려면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고객의 사유로 종료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원가 플러스 이윤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권리 없이 종료하려 할 때 재가를 계속해서 완성을 하고, 그걸 완성됐을 때 이전하고 그 대가 지급을 고객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고객이 중단하는 그 시점에 까지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지를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선분양 아파트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기준서 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게 이제 2018년에 이제 처음 도입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한 2년 전부터, 2018년 이전 한 2년 전부터 이 건설업계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회계 기준원이나 감독원이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이제 같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논의를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회계기준원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분양 아파트가 이게 이제 그 진행기준 요건이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소유 요건 안 된다. 두 번째 통제 요건 안 된다. 그럼 세 번째 청구권 요건이 돼야 되는데, 청구권 요건에서 대체 가능하냐?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대체 불가죠. 그래서 대체 불가는 됐는데 청구권이 있느냐, 지금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선분양 아파트 계약에 있어서 전형적인 계약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에 전체 그 분양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1차 중도금으로 전체 분양대금의 또 10%를 내도록 돼 있고, 또 몇 달 후에 또 10% 내고 또 10% 해가지고 총 7번에 걸쳐 가지고 10%씩 내서 7번에 걸쳐서 내고, 마지막에 완공 시점에 30%를 내고, 그렇게 하면 총 이제 100% 되겠죠. 그래서 대금을 그렇게 분할해서 내고 이제 입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서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1차 중도금을 내는 그 전까지는 고객이 해제할 수 있는 해지권을 고객한테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이 건설회사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가 가능해요. 단 계약금 10%, 저기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 10% 내죠. 계약금 10%는 위약금으로 건설회사에 귀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고객이 그 1차 중도금 내기 전에 그만뒀다. 그럼 고객은 이제 계약금 10%만 낸 상황이죠. 그럼 그만두는 건 자유인데, 그 고객이 계약금으로 낸 10%는 위약금으로 건설회사가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까지는 기업이 수행을 완료한 정도하고, 완료한 어떤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그 10% 챙기는 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이 앞단에서 건설회사는 별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진행률이 10%에 훨씬 못 미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1차 중도금 내기 전까지는 그 건설회사의 진행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게 되면은 건설회사는 이윤이 남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위약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급 청구권 요건을 충족한다. 지금까지 건설회사가 진행한 정도, 그 다음에 그 받은 대가 이렇게 비교하면은 위약금 10% 이 받은 대가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 요건이 여기까지는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요 뒷부분도 같은 로직이 성립하느냐? 건설회사가 이렇게 계속 넣은 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의 어떤 그 원가 플러스 이윤 했을 때 그 뒷부분 원가 플러스 이윤이 더 크냐, 이 뒤쪽에도 더 크냐, 그러면은 이 앞에 거하고 그 어떤 같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고객이 계속 돈을 넣고 있다. 그런데 그 넣은 돈하고 그 다음에 요때까지 어떤 그 회사가 인풋한 원가 및 이윤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고객이 넣은 돈이 요 그 원가 플러스 이윤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그 설명한 것과 같이 고객은 이미 그 청구권이 성립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돈은 완성되기 직전까지 70%만 내고 나머지 30%는 뭐 입주하는 시점에 30%를 내고 입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있어서는 그 고객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지는 그 고객이 낸 돈 자체가 요 입주하기 직전에는 최대한 미쳐봐야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청구권이 더 크다, 원가 플러스 이윤보다 청구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볼 다른 상황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래서 요 이제 오른쪽은 고객에게 계약 해지권이 없는 상황인데, 고객에게 계약 해지권이 없는 요 기간에 있어서는 따져볼 게, 고객이 계약 해제 요청을 하였을 때 기업이 계속해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게 이제 뭐 크게 이제 청구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원가 플러스 이윤 정도의 어떤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끝까지 기업이 완성을 하고 완성된 것에 대해서 고객한테 제시를 하면서
완성을 했으니까 모든 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으면은 그 중단한 시점에 중단한 정도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기준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객이 해제 요청을 하였을 때 기업이 계속 계약을 이행하고 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만약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은 기업은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그 아파트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이 어떠냐, 그건 좀 상황에 따라 요 뒷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객이 중단하겠다, 나는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성을 해서 대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도 있고, 어떤 계약서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건설회사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서 선분양한 그런 경우는 요 앞단에는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지만은 뒷단에는 성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뒷단에 성립을 안 한다면 이 전체가 성립하지 않은 걸로 안 하는 걸로 봐서 그때는 진행 기준을 못 쓰고 다 완성을 하고 넘겼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인도 기준을 적용해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뒷단에 고객이 그런 중단을 이야기했을 때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전체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 기준에 대한 설명을 보충적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 경우에 중에 하나에 해당해서 진행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때는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 의무로 봐서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